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이제 매주 뵙게 됐는데요.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 법률 방송이랑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계속 출연했었고요. 네. 이렇게 고정으로 출연하게 되는 건 처음인데 어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대한민국에서 법률 관련된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나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법률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되고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송, 법률 방송에 제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네, 뭔가 사명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나눠볼 이야기들 함께 보시죠. 나이 달라도 모두 친구, 만 나이 공식 시행, 부산 돌려차기남 사적 응징 논란, 라면이나 한 그릇 옛말 됐다. 이렇게 오늘 4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슈 토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나이 달라도 모두 친구, 만 나이 공식 시행입니다. 오는 28일부터요, 제각각이었던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이 되는데요. 이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법제처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긍정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28일부터 만 나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네. 대한민국처럼 동아시아처럼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서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한 살 차이에 큰 의미를 둔단 말이죠. 이게 사실 예전부터 내려왔던 위계적인 사회 질서에 영향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나이가 세 가지로 나눠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는 나이, 그리고 보통 연나이, 그리고 만나이, 세 가지로 있기 때문에 해외 토픽에도 한국은 나이를 세 가지를 사용한다라고 나올 정도입니다. 네. 차차 설명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게 뭐냐면, 법적으로 어느 나이를 딱 끊어서 정확하게 법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금 수령이라든지 어르신 교통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를 센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식의 세는 나이가 따로 있고, 그냥 태어나면 1살, 12월 달이 조금 억울합니다. 며칠 지나서 2살 되니까요. 그리고 현재 일상적으로 쓰이는 나이고, 연나이는 그냥 단순해요. 지금 2023년에서 자기가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 그게 연나이라고 하고, 만나이, 지금 이야기되는 만나이는 그 기준이 내가 태어난 날입니다. 매년 그래서 1살씩 더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만 나이가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예전에는요, 아주 영아 출생률이 낮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신고를 좀 늦게 합니다. 그쵸. 몇 개월씩 늦게 해요. 저만 해도 5개월을 늦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제 나이가 6개가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정한다, 만 나이로 통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게요. 아무래도 1살씩 어려지니까, 아니면 2살가량 어려질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다 반기는 것 같은데, 글쎄요. 평론가님이 보시기에는 뭔가 적절하다라고 보시나요?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워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그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좀 유연성이 있어야겠죠.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이 기준을 명징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명확하다라고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만 나이로 통용되는 것은 전 세계 기준이라고 한다면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도 거기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 내가 지금 일상적으로 쓰는 그 나이를 얘기를 하면 되나? 그런데 나는 지금 관공서에서 업무 보러 온 건데 그땐 또 만 나이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나 아니면 관공서에서는 또 만 나이로 계산을 해서 대답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 때문에 그쵸. 헷갈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 좀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한 살이 되고 해가 바뀌는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나이고 우리나라도 이 국제 표준이자 출생일을 기준하는 만 나이로 해야 된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병역법이라든지 이 청소년 관련된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라고 하고 어쨌든 취약, 병역, 행정 편의를 위한 연나이도 지금 혼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정말 우리나라만 이렇게 나이가 여러 개인지 참 의문인데 이렇게 세는 나이를 쓰게 된 기원이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전부터 그냥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는 나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은 한 살이다 치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이미 생명이라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명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 한 살이다라고 이렇게 세웠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뭐 대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그 동아시아는 음력 그리고 서양은 양력이기 때문에 음력을 사용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년 세 달력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연주기에 인간이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력에서는 날짜 변동이 심하죠. 그래서 1월 1일 설날 서양력으로는 이게 아닌데 우리로서는 1월 1일 설날이 큰 명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새로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그 만 나이 서양역을 기준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랑 조금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런 다른 동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이를 계산할까요? 예전에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중국, 일본 다 세는 나이 셌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은 1902년에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1950년부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세는 나이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속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네. 중국은 1960년대, 70년대 진행했던 문화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폐지했고 그 북한 역시 1980년대 이후 만 나이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나이 뭔가 어려지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그런데 내가 그럼 만 나이로 하면 몇 살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이게 이제 어렵진 않은데 자꾸 헷갈려요. 맞아요. 네,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지금 오늘부터 이제 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법제처에서 그 지난달 5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잘 이해하실 텐데 일단 세는 나이는 우리가 보통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내가 몇 살이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대략 알고 계시니까 세는 나이는 그렇다 쳐도 연 나이라는 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3년에서 내가 태어난 연을 빼면은 이게 이제 그 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 나이예요. 만 나이. 근데 만 나이 기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딱 내가 태어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 나이가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 더 빼요. 그러니까 2살이 어려지는 겁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2살이 어려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 나이랑 똑같은 거죠. 쉽죠? 연 나이. 내가 2023년에서 내가 태어난 해를 뺍니다. 빼고 나서 생일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놔두고 지나지 않았다면 한 살 더 빼면 돼요. 그게 만 나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아, 내가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직 젊구만, 2살이 어려졌구만 이렇게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2살이 어려지니까 굉장히 기분은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초등학교 이 취약 의무 연령도 있고요. 연금을 수급하는 또 시기도 정해져 있고 정년도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네요. 지금 초등학교 취약 의무 연령 그리고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속 만 나이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 법제처에서 나온 포스터, 예, Q&A 포스터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한번 다운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이는 정말 살아가면서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도 다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뭔가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랑 만나서도 이제 나이부터 이렇게 따지는 좀 문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만 나이로 좀 통일이 되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가정에서도 이 혼란이 생길까봐 대비책을 분주하게 마련하고 있나 봐요.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이 좀 쓰여질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앞집 친구랑 열심히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집 친구가 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더 많아 이래버리면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은 헷갈리거든요. 그럼 형이라고 불러야 돼?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만 나이 시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아들이 아버지 어깨에 손을 다 얹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디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어깨를 딱 누르면 어깨를 툭툭툭 두들깁니까? 그런데 외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유교적인 사회 질서에 따라서 한 살 차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부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른들이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부터 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시키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학교에서는 교육용 자료를 통해서 나이 세는 방식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살과 4살 먹은 아이들한테 만 나이가 뭐고 세는 나이가 뭐고 연 나이가 뭐다 이야기한다고 안 먹히거든요. 맞아요. 친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같은 친구니까 잘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부모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되네요. 이제 저도 아이가 5살이기 때문에 이 만 나이가 되면 갑자기 3살, 4살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는데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이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다 이제 잘 같이 지내는 거고 그래도 친구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도 좀 있더라고요.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공문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황당한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인지 공문 배포하는 사람의 잘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문이라는 것은 그 행정이라든지 이 모든 이제 그 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이 나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공문 발송 형태가 아니라 시교육청 업무 포털에 게시 형식의 공문이 발송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게시 형태의 공문을 사람들이 잘 안 봤던 겁니다. 예. 보통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쵸. 그 공문을 꼼꼼히 봐도 왜냐하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게시 형태인 거는 잘 안 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 공문 이름이 태어나면 1살, 아니 0살.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보자는 제목입니다. 예, 사람들 다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시 형태의 공문을 사람들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각 선생님들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교육청 업무 포털 내에
K 에듀파인의 게시형문의 공문 이거 붙여놨으니까 다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 교사 28,000명에 0.5%만 확인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 공문 보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확인을 한 번씩 해보셔야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다 공문을 이렇게 게시했으니까 다 확인하십시오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이것밖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건 전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네요. 그런데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뭔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었던 그 사회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 나이를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세는 나이와 학제, 병역 등에서 활용하는 연나이, 그리고 연금수급 등 법적 기준인 만나이, 이 세 가지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냥 만으로 다 통일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이게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제와 병역과 공무원 임용에서는 여전히 연나이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청소년 범위를 넓게 보는 청소년 그 보호법과 병역법 등 60개 정도의 법령은 여전히 연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떠한 시스템을 고친다라고 했을 때 한 칼에 이렇게 고쳐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것이 차츰차츰 확대되는 것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뀌는 것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령에 따라서 나이 적용이 다 다르고 이렇게 좀 뭔가 갑자기 바꾸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만 나이 사용, 글쎄 현실을 고려하면 너무 이른 것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되고 누군가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정도 기간에 혼란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서로 합의해서 잘 해봅시다가 아니에요. 악수하면서 서로 이거 통용합시다가 아니라 법으로 하나 이렇게 획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획을 긋는다 하더라도 뭐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내해야 할 혼란이다. 특히 뭐 행정에 관한 그 나이 계산은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만 나이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되어 있고 나머지 60개의 법령이 차츰차츰 바뀌기를 기대하면서 일정 정도 혼란은 우리가 충분히 감내해야 하는 혼란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을 쫓아서 연나이 규정을 지금 쫓고 있는 뭐 담배사업법이라든지 초중등 교육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이 부분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떠한 제도가 새롭게 마련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쓰면서 좀 과도기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사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또 혼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과도기의 시간이랄까요? 시간을 좀 더 주는 그 유예 기간이 짧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함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금방 또 적응해서 또 이제는 만 나이로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만 나이 효과적인 사용 정착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적응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 적응해요. 만 나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조금 좀 혼란스럽고 한다 하더라도 이 만 나이가 정착이 되면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이 만 나이가 완전히 정착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전설처럼 내려오겠죠. 제 손자라든지 그렇죠. 예, 증손자라든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나이가 6개였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아빠는 나이가 3개였다면서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시행하지 않으면 그 혼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어렵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혼란을 우리가 지금 딱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탁월한 적응력을 믿습니다. 네, 그러게요. 또 금방 적응해서 만 나이로 통용되는 그런 시점이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만 나이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적 응징 논란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전말이 밝혀지면서 공분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난달 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옷에서 이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되면서 이게 원래는 살인 미수였는데 강간 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 보도를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새벽에 그렇게 쫓아가서 돌려차기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범죄를 저지르고 또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 7분간 무엇을 했느냐라고 의문이 당연히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를 변경하고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는 맞죠? 항소심 공판에서는 구형 1심보다 구형이 높은 징역 35년형이 구형됐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4군데, 카디건에서 1군데 등 총 5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이거는 정말 그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울면서 엄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이고 네. 이게 참 모순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DNA가 검출이 됐는데 그게 이제 피해자의 뭐 바지 안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허벅지 뒤쪽 이렇게 바지가 벗겨지지 않고서는 DNA가 들어갈 수 없는 검출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강간 행위가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구형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건 피해자가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굉장히 섬뜩한 것이 이 가해자가 구치소에 있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달달달달 외우면서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가해자에게 이건 뭐 나중에 민사 관련돼서 그 주소가 노출이 됐고 그거를 외웠다라는 것이죠. 구치소에서 자기 동료에게 그냥 주소를 달달달달 외우더라. 그리고 나가게 되면 보복을 하겠다라고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결국은 전해 듣게 됐고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새벽에 그 갑작스럽게 돌려차기를 당하고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나중에서야 이게 내가 성폭행을 당했구나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전 범죄가 있었던 사람이 전과가 있던 사람이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있던 사람인데 처음부터 성범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피해자의 주소가 이 사람한테 알려져서 달달달 외우고 또 나중에 나가면 보복 범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구치소 동료한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에 대해서 도대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방송 보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인지한 다음에 사실 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으로 옮기고 하는 그 초동 수사의 단계에서 이러한 점들이 밝혀졌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유튜버가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겠다라면서 이 가해자의 얼굴이라든지 이름, 뭐 직업 그리고 혈액형까지 굉장히 상세한 이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개인 방송에서 공개했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부분이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적 보복의 논란이 되는 것이죠. 지금 모모모 탐정사무소라는 개인 유튜버, 근데 구독자만 74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 대형 유튜버인 겁니다. 여기서 이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신상 정보를 개인 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은 지금은 한 500만 뷰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 역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렇게 사적 제재 행위가 된다라고 유튜버 측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잘못된 행위임은 인지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 신상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이슈는 언젠가 꺼지게 되어 있고,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출소 보복 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 특정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그 가해자의 개인 이름과 신상 정보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한 거죠. 사실 이 사람이 전과 18범이에요. 가해자는 전과 18범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한두 번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미 전과가 18번 쌓이면서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법적으로는 피해자보다 훨씬 더 잘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위기상을 모면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뭐냐면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이렇게 전과 18범이 되는 사람이 사고를 또다시 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보복범죄라든지 향후에 보복범죄 여러 가지 이 가중처벌되는 사건을 벌이지 않도록 미리 단속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비하니까 지금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버가 대신 나서서 공개하고 사적 응징을 하겠다라는 차원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법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그 틈새가 벌어진 걸 비집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경찰에서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굉장히 신상공개해야 된다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움도 있겠고 또 억울함도 있고 그렇게 됐겠죠. 이제 이러한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개인 방송에서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건데, 사실 심적으로는 뭐 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적으로는 마땅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혹시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통쾌함을 느꼈다라고 해서 다른 유튜버들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옳지 않고 지양해야 되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해당 유튜버가 결국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벌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좀 곤란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튜버로서 수익 창출이 제한을 당한다는 것은 방송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방송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그것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2009년도 강호순 사건부터 계기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애매해요. 맞아요. 이건 아마 변호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때 공개할 수 있다. 이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 그리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거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당연하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공공의 이익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것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사실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튜버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고쳐지지 않으면 이걸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당장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학폭 문제로 12년 동안 또다시 학폭을 당했다라고 해서 드라마 더글로리의 현실판이다라고 했던 표혜림 씨 같은 경우 이미 누군가 그 개인정보를 공개해버렸거든요. 이거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다시 공론화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피해자는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이 피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상반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합법적인 공개 절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 같은 피해자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방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합법적인 공개 절차가 막혀버리니까 여기에서 사적 응징 차원에서 어느 유튜버가 공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워낙 상세하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SNS 계정까지도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런데 섬뜩한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자를 A씨라고 합시다. 이 네. A씨가 A씨에 대한 개인 SNS가 다 털려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직접 봤더니 섬뜩한 글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을 해줬지만 어떤 XX 같은 것들이 나에게 XX 같은 맛을 선사하네 분노를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것을 말로 아닌 행동으로 하겠다 케어해 드릴게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잘 보살펴 드릴게라고 얘기하면 그 피해자는 얼마나 섬찟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은 피해자랑 가해자는 피해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피해를 가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왔을 때 일면식도 없는 그 누군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증오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온 사회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두고도 그리고 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한 것을 두고도 굉장히 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피해자 동의가 없는 이런 사적 제재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하지만 피해자의 그런 고통이라든지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또 여론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넓어요. 네, 굉장히 넓고 안타까운 데에 대한 그 한마디로 착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되게 착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뭘로 기준이 돼야 되면 법으로 의해서 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면 불법이 맞습니다. 불법이 맞는데 왜 불법인데 법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에 대한 그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한 사적 응징을 했을 때에 사람들 마음은 저런 나쁜 XS는 뭐 돼야 돼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지만 그것이 불법일 경우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동하게 돼요.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렇죠. 화가 나다못해 눈물도 흘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법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냉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상공개제도 기준에 대한 논란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돌려차기 사건, 이 부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가해자 남성은 신상공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부산의 이 또래 살인 사건, 정유정의 경우에는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왜 이 사건은 공개가 되고 이 사건은 공개가 되지 않느냐. 너무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비판은 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라는 특정 경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정 같은 경우는 어떤 오해까지 나오냐면 여성이라서 공개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것이고, 그리고 돌려차기 범죄를 한 이 남성은 안 그래도 경호업체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범죄가 전과가 18범인데도 공개가 되지 않았다. 왜? 남자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공개 논란이 반복된 이 모호성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좀 늦더라도 좀 이렇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러다 보니까 신상 공개 여부가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연구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막 하면 공개해야 되고 여론이 별 영향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까지 된다라면은 누가 법 지켜가면서 법을 믿을 수 있고 그러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모호성 어떤 범죄가 중대한 거, 잔인한 거고 중대한 것인지 이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신상공개 제도가 여론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는 비판을 받은 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공개심의위원회로 구성되는 7명의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한 개인, 어쨌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뉴스에서 본 이 정말 악재적인 범인 이렇게 딱 뭔가 각인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신상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좀 관심이 없었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잔혹한 범죄거나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한은 품을 만한 그런 범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굳이 공개를 해야 되나라는 또 의견도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게 참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사적 제재 이야기하고 또 신상 공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평론가님께서 마지막 의견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사적 제재가 공적 제재보다 더 앞서는 사회는 이 사회가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적 제재를 해도 되고 사적 제재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소위 기득권층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난리가 났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굉장한 권력이 있는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층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학교 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분명히 소위 나락에 떨어져 버렸는데 그 가해자는 좋은 대학 가서 또다시 법률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로스쿨을 들어갔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죠. 분노의 이유는 뭐냐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법에 초월해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법에 얽매여서 억울하게 사느냐 이 법의 평등성에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기준을 모호성을 제거하고 명확하게 공론화하자는 것은 만인이 만인끼리 싸우는 그런 동물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법 앞에 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해야 된다. 지금 법률방송이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일조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정순신 변호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기득권층, 최고위층 기득권층부터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그거 전제로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이남 사적 응징 논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라면이나 한 그릇 옛말 됐다라는 주제입니다.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시죠. 제가 지난주인가요? 애매해서 밥대가 애매해서 김밥집에 들어갔어요. 라면 한 그릇과 김밥을 하나 시켰거든요. 그게 얼마가 나왔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면을 그냥 일반 라면이 5,000원이었고요. 거기에 치즈를 곁들였더니 5,5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밥이 일반 김밥이 2,500원이었어요. 거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3,000원이 되는 거예요. 8,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라면 하나 한 그릇 먹고 김밥 먹는 게 거의 10,000원에 육박하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쵸. 요즘 친구들 만나서 우리 제목은 뭐 라면 한 그릇 하자라고 뭐 얘기했는데 소주 한잔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 물가로서는 소주 한 잔 나누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부담되는 상황이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머니는 더 텅텅 비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1.13으로 작년 대비 그러니까 한 3.3% 상승했는데 이게 3월에는 4.2%였고 4월에는 3.7%예요. 거기에 비해서 5월 달이 3.3%면은 좀 둔화가 된 건 맞습니다. 그 둔화된 것으로 물가 상승이 꺾였다라고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좀 나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보도가 설레발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물가세 둔화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큰 문제는 사실 먹거리 물가예요. 먹거리 물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올랐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른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UN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지난달 설탕 가격 지수 그 전보다 5.5%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설탕만 5.5% 올랐습니다. 그럼 설탕 올 좀 다른 건 어떠냐? 다른 건 더하다는 거죠. 우유도요 13% 올랐고요. 예, 또 뭐야? 제가 아까 너무 화가 났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10몇 %씩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밀크플레이션이라든지 슈거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라가 해야 할 것은 서민들이 잘 힘들어할 때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물가 상승세가 꺾였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서민들의 원망의 소리가 너무 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번 세 번째 주제가 라면 한 끼 할까라는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라면 가격이 정말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극심한 가격 올리기는 괜찮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라면 가격을 올려서 받는 라면집 사장님도 미안해합니다. 예. 그리고 돈 주고 사 먹는 사람들도 부담이 되고요. 이게 라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124.04래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맞다. 13.1% 올랐어요. 이게 2009년도 그때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그때 14.3%가 기록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 최고치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러 가지 소비자들한테는 대표적인 서민들의 먹거리인데 이것이 라면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한 것이죠. 예.
앞서서도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통계와 달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물가 너무 올랐다. 정말 장을 보면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 경제학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어떤 것이 꺾이면은 내려가고 어떤 것이 오르면 물가가 상승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시장 현실하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6.9%로 고공행진이고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밀가루라든지 뭐 설탕이라든지 당연히 우유라든지 라면, 빵, 과자 같은 여전히 이런 친숙한 이런 것들이 다 10%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들 공공요금이라든지 다 인상한다고 맞아요. 하니까 대한민국의 소비자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요금 모두 다 이제 오르기 때문에 정말 팍팍한데 소비자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막상 우리들은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 언론에서는요 공공요금과 먹거리 물가가 올라가니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물가들이 오르니까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에 잘 얘기하지 않는데요. 경제가 엉망이라서 그래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계속 적자 보고 있는 구조거든요. 수출이 잘 안 되고 얼마 전에 이게 수입하시는 사업 사장님하고 같이 점심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극심하게 수출이 안 되고 수입도 힘들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걱정된다. 대한민국 망할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즉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 팍팍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없는 돈 쪼개서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물가가 안정됐다 하더라도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부분은 공공물가, 먹거리 물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 정상화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에서 본 게 있는데 경북 영양군의 한 재래식당에 이제 가서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자를 사는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옛날 과자 한 봉지 몇천 원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7만 원에 판매했어요. 그래서 바가지 논란이 또 불거졌네요. 그게 하필이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많이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적나라하게 보도되고 나간 겁니다. 보도가 아니죠. 예능으로 알려진 거죠. 진짜 예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금칠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맨 처음 영양군청에서는 여기서 보도자를 여기 그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장사꾼이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은 영양군청에서 공식 사과를 했어요. 자기들은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어제 사과를 했어요. 그저께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짧은 축제 기간에 입찰을 받고 들어가서 근데 이 가운데 브로커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찾아야 돼요. 들어가서 본전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자 한 봉지에 7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예능 제작진도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가감없이 다 예능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가지 상술은 K관광,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 한류로 난리가 나면서 한국 볼 거 많다라고 막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거마저 지금 중단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정말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좀 나아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최유원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